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허정원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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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건강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한의사 허정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주제 알려주실까요? 네, 최근 매년 25% 이상 환자가 늘어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20대에서 가장 많은 발병률이 높은데요. 그 병은 바로 오늘의 주제인 기면증입니다. 아, 기면증이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합니까? 네. 일단 기면증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예, 기면증은 한창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낮 시간에 강력한 수면 욕구에 의해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네. 순간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특징적인 그 발작 수면이라는 증상이 있는데요. 그런 발작 수면 증상과 감정 변화가 생길 때 얼굴이라든지 하지 혹은 전신의 근육에 힘이 살짝 빠져버리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는 탄력 발작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탄력 발작의 증상, 그리고 그 렘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출현을 나타나는 그런 어떤 세 가지 특징을 보이는 어떤 증상을 3개월 이상 보이는 그런 수면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렘 수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 약자인데요. 이제 일종의 꿈을 꿀 때 눈동자가 막 빠르게 움직이는 그 상태를 보고 렘 수면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꿈꾸는 수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밤에 한 6, 7시간 잠을 자는 동안에 한 20%에서 25% 정도가 꿈을 꾸는 수면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정상적인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 꿈을 꾸는 수면과 꿈을 꾸지 않는 수면이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주기적인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 이제 기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꿈 수면의 렘 수면의 비율이 훨씬 더 정상적인 분들보다 훨씬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낮에도 그렇게 나타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렘 수면이 불규칙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잠에 확 빠져들겠군요. 잠이 빠져드는데 꿈을 꾸지 않는 수면이 보통 나타나는 게 먼저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꿈을 꾸는 수면이 먼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예. 그리고 초반에 설명을 해주실 때 기면증이 수면 장애 하나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면증 말고 또 수면 장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기면증과 비슷한 이제 수면 장애로는 과다 수면이 있는데요. 특별한 질병 없이 밤에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낮에 지나치게 잠이 많아가지고 학교 생활을 한다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면 과다 수면이나 이런 어떤 혹은 뭐 수면 과다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면이 충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잠 때문에 자꾸 졸려가지고 집중을 못하죠. 네. 네. 전형적인 과다 수면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기면증과 이 과다 수면, 그러니까 잠잘 때 왜 잠에 이렇게 빠져든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과다 수면과 기면증의 특징 증상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네.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기면증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작 수면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 발작 수면은 그냥 졸림을 못 참아서 자는 정도의 어떤 레벨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졸리다라는 느낌 없이 그냥 눈만 살짝 감았다 떴는데 30분을 자고 일어났다라는 그런 경우. 그리고 아까 잠깐 또 말씀드렸었는데 힘이 빠져버리는 탄력 발작. 그리고 정말 5분밖에 안 잔 것 같은데 그 5분 동안에도 꿈을 정말 10가지를 꿀 수도 있어요. 네. 예. 그게 이제 그 기면증의 특징 증상이고, 과다 수면 같은 경우는 그런 렘 수면의 비정상적인 출현이라든지 탄력 발작이라든지 전조 증상 없이 그냥 아주 중요한 순간에 밥을 먹다가도 잠이 들어버리는 발작 수면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야간 수면 이후에도 하루에 10시간씩 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과다 수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드는 것과 이 네. 기면증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피곤해서 잠이 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정 시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 한 달, 두 달을 계속 편안하게 쉬어줬다. 예를 들면서 너무 피곤해서 직장을 잠시 병가를 내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쉬어줬더니 증상이 없어지더라가 이제 만성 피로에 의한 어떤 그런 졸림의 특징이라면, 네. 기면증은 그러지 않습니다. 몇 달이 되건 몇 년이 되건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증상이 줄어들 엄두를 안 보이죠. 예.
많이 자도 똑같습니다. 어허. 네. 그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기면증 설명하실 때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보다 더 어린 중고등 학생들도 이 기면증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기면증이 중고등학교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 병에 대한 인식을 그리 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무심코 지나쳤다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제 어른이 된 뒤에서 나는 왜 이렇게 잠이 많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네. 병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막 알아보고 이것저것 이제 검색도 해보고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다가 이게 기면증이었구나. 아하. 내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증상이 나타났었다는 거를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학창 시절에 졸림이 많은 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성장기 때 키 크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누구나 겪는 현상이라니 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예.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90% 이상이 기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90% 이상이 과연 그러면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났었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였었습니다. 예. 아하. 예. 그러니까 그냥 많은 정도련이 하면서 지나가다가 네. 이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너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니라는 얘기 지적을 네. 계속 받으면서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20대 때 발병률이 높은 게 아니라 발견율이 높은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면증은 왜 생기는 겁니까? 그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기면증 환자들이 그 뇌 안의 각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하이포크레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밝혀졌거든요. 이 물질이 특징이 뭐냐면 낮에 각성을 좀 이제 유도해주고 네. 그다음에 꿈을 꾸는 시기에 그 아까 말씀드린 렘 수면 있잖아요. 그 렘 수면을 좀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물질이 부족하니까 낮에 각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렘 수면도 자주 나타나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러면 하이포크레틴이라는 물질이 부족한 건 이거는 선천적으로 부족하게 태어난 거겠네요. 유전적인 원인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이 물질이 부족한 원인 외에 네. 뭐 뇌에 이상이 생겨서 또 기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이포크레틴의 어떤 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뇌종양이라든지 뇌출혈 같은 그런 병을 앓고 난 다음에 이런 기면증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뇌경색, 뇌출혈 마찬가지로 네. 그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 물질의 분비 부족 혹은 뇌 이상 요거로만 단정지어 버리면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가 확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네네. 기면증의 어떤 문제가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라고 한다면 뇌를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예, 근데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오히려 그냥 몸에서 필요로 하는 밸런스가 깨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게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어떤 발표된 결과인데 신종플루 이후에 기면증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보상을 받는 지금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유전적인 질환도 아니었었고, 그죠? 그리고 내적인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면증이 유발된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뭐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영향은 아까 뭐 하이포크레틴 부족한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100%는 아니지만은 네.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건 신종플루 이후에 어떤 기면증이라고 한다면 그건 유전적인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환자분들 보면은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세대에서 과다 수면이나 기면증을 의심할 만한 어떤 그런 증상들을 보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애가 그런데 아빠도 그래요. 아하.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유전적인 질환의 어떤 의미도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기면증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기면증 자체를 진단하는 어떤 기준은 아닌데요. 네. 주간의 졸림을 그러니까 측정하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낮에 얼마나 많이 줬는지 그걸 자기 스스로 체크하는 거거든요. 네. 8가지의 문항이 있고요. 네. 이제 자기가 점수를 체크를 해서
그 총점을 한번 내보는 시스템으로 자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문항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한번 헬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예, 하나씩 불러주시죠. 네. 1번 앉아서 책을 읽을 때, 2번 TV를 시청할 때, 3번 공공장소 예를 들어 극장이라든지 회의실 등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4번 승객으로서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차를 타고 갈 때, 5번 오후 시간에 짬이 나서 휴식을 취하려고 누울 때, 6번 예, 앉아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 7번 음주 없이 점심 식사를 하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경우에, 8번 차 안에서 운전 중에 차가 막혀서 몇 분간 멈춰서 있을 때. 네, 점수 체크를 다들 해보셨을 텐데 몇 점 이상일 때 문제가 그러면 있는 겁니까? 총 점수가 8점 이상이라고 한다면 8점 이상이요? 예, 병리적으로 약간 주관 졸음이 있다라고 아,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점수가 많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점수가 높다고 해도 기면증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수면 장애는 있을 수 있으니 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기면증이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서양 의학적으로는 기면증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낮 동안에 깨어 있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암페타민 같은 그런 각성제라든지 모다피닐 성분의 프로비질 같은 약들을 이용해서 각성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렘수면, 그러니까 수면 마비라든지 잠이 들자마자 환각이 보인다거나 환청이 보인다거나 어떤 그런 렘수면과 관련된 증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프로자게라든지 팍실 같은 그런 항우울제를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로는요. 네. 이런 각성제와 항우울제의 어떤 그런 대증요법의 치료 밖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냥 이 약을 드시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그냥 계속 생활을 하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잠이 줄어들 시기가 되면은 이제는 안 드셔도 됩니다라는 식으로 그 관리하는 개념으로까지 치료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의학적으로 볼 때 일단 완치는 어쨌든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정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거죠. 차원에서 치료를 받아라. 예.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한방에서의 그러면 기면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의학적으로는요, 기면증을 치료할 때 기면증 자체가 보여주는 그런 증상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네. 기면증이 나타났을 때 동반됐던 다른 몸의 증상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기면증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정말 심한 갈증을 느꼈다는 분이 있거든요. 하루에 물을 뭐 2리터는 저리 가라 4리터씩 먹어도 갈증이 나서 미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면증을 앓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호흡기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한 계단도 뭐 한 층도 못 올라갈 정도 숨이 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내가 특별히 어떤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근육통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막 몸살이 날 정도로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봤고요. 네. 그다음에 한 여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그 수면 발작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내 몸의 상태가 살짝 한기가 돈다라는 거예요. 몸에 차가운 기운이 살짝 돌면서 몸이 춥다라고 느낀과 동시에 잠이 들어버린다는 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떨어지거나 주변에 어떤 추위가 더 심해지면,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수면 발작이라든지 탄력 발작의 어떤 기면증 증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이런 식으로 동반되는 증상들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는데 제가 치료해 본 결과 이렇게 기면증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동반되는 증상들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요 기면증의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면증의 치료는 결국 몸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줘서 내 몸이 불편하는 뭔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걸 바로 잡아주는 쪽의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쩌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기면증 치료에 있어서 한방 치료가 갖는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장점이 있으면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면증을 단순하게 수면과 각성의 장애로만 보게 되면
결국 밤에는 수면제, 낮에는 각성제를 먹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네. 내 몸이 힘들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힘들어서 자고 싶다, 배고파서 자고 싶다, 아니면은 소화가 너무 안 되는 거 자고 싶다, 그런 자고 싶어하는 본능의 발현이라고 본다면 해결책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르겠죠. 예, 네. 소화가 안 돼서 그러면 소화를 시켜주면 될 거죠. 예.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안 아프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획일적이지 않고 사람의 몸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치료, 이런 점이 그냥 한의학적인 방법을 통한 기면증 치료의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실제로 치료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두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한 케이스는 남자분이고 한 케이스는 여자분인데 네. 둘 다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발병 시기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남자분은 중학교, 여자분은 이제 초경, 초등학교 6학년 때 초경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증상이 나타났던 분이거든요.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 남자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몸에 열이 엄청나게 많아져 버렸어요. 안 나던 여드름도 나기 시작하고 정말 말 그대로 갈증을 미친 듯이 호소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창 시절 때 물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긴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물을 막 땡기기 시작했었는데 그 시기쯤에서 교우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열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몸이 이 열을 감당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불면증이 기면증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네. 이 환자분을 치료했던 그 처방 자체는 차갑게 몸을 식혀주는 약이었었어요. 열이 많기 때문에. 예, 열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열만 꺼졌을 뿐인데 드시던 프로비질도 안 먹고 지금은 대학 진학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도 그냥 잘 생활하고 계시는데 한 번씩 그냥 조금씩 잠이 이제 올 때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재미없는 수업 시간이라는 이럴 때 한 번씩 하는데 그 정도는 사실은 기면증까지는 아니라고. 누구나 그러면 예. 네, 그 상황에서는 다 졸기 예. 마련이니까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싶을 정도까지 그냥 생활하고 계신 분이 네. 한 분 계셨고, 그러니까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몸의 열을 꺼주는 쪽을 치료를 통해서 네. 기면증을 치료했던 케이스고요. 정상 생활이 또 가능해졌으니까 다행이네요. 예. 네. 그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은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초경 이후에 아까도 잠깐 지나면서 말씀드렸는데 초경 이후에 기면증이 시작이 됐는데 과연 초경 이후에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자세히 봤더니 기면증을 제외한 몸에 수시로 한기를 느끼는 거예요. 졸릴 때도 춥고 남들은 에어컨 바람 쐬면은 덥다 시원하다고 하는데 본인은 추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러고 추워서 졸린다라는 얘기를 수시로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생리를 하면서 시작된 몸에 그 피가 부족한 상태, 피가 부족해서 몸이 차가워진 상태. 네. 이해가 되시죠? 네네. 몸을 따뜻하게 데우려면은 피가 돌아야 되는데 그 피가 부족해지는 네. 거예요. 왜? 초경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면서 피가 부족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귀라고 하는 그런 혈을 보호하는 약 플러스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약들, 부자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처방을 만들어서 치료를 했는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면증의 증상이 좋아지기 이전에 몸이 덜 춥다는 얘기 뭔지 아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몸도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낮에 활력이 좀 넘치고 기운이 좀 나니까 잠도 덜 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치료 중이긴 한데 처음 내원했을 대비 엄청나게 그 어떤 생활 패턴이 많이 좋아지신 분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 증상은 호전이 됐다는 네. 거고 아직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고 계시긴 하지만은 두 분 다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계신 거죠? 네, 남자분은 치료 종료하셨고요. 종료하셨어요.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이게 아까 서양의학적으로는 난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그럼 100% 완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100%? 종료라고 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환자분의 예를 잠깐 들면은 네. 그 환자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끔씩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전화가 와요. 이런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다시 한약을 먹어야 될까라고 전화가 오는데 제가 이제 심하다 싶으면은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예를 들면 기말고사 기간, 중간고사 기간에 좀 그랬다. 네.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네. 스트레스 상황이 싹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라고는 말은 못 하겠는데 네. 예,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아서 나타나긴 하지만 그 상황이 없어지면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한의학적으로도 100% 완치가 힘들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환자분이 예를 잠깐 들어드렸는데 네. 한의학적으로 어쨌든 100% 완치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네, 사실은 네. 기면증이라는 것 자체가요. 근데 꾸준히 치료하시면요, 각성제 복용 없이도 아까 예를 들어드린 그 학생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정도까지의 치료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결국 우리 몸에 뭐 한열, 허실 그런 어떤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에 있고 그 균형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재발을 하더라도 내가 컨트롤할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균형을 깨는 몸의 어떤 균형을 깨는 가장 큰 원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크고 작은 충격을 받고 그 충격에 의해서 균형이 깨지면서 기면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기면증의 치료라든지 예방을 위해서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면증 한방 치료를 받은 후에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이 있으면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겁니까? 그렇죠. 덜 받는 거예요? 예. 일단 가장 기면증 있는 분들한테 뭐 제 1번으로 권해드리는 어떤 그런 생활 요령이요.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 예. 운동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잠을 자는 건지 내가 지금 깨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지 어떤 구분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낮에 열심히 활동했더니 밤에 잠도 잘 자더라. 이런 구분을 딱 지어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받아야라고 한다면 적게 받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 그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방법의 한 방편으로 취미생활을 좀 권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리고 건전한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 바로 취미생활이니까 취미생활 한두 곳 정도 가지는 것도 기면증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동, 스트레스 덜 받기, 그리고 취미생활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로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관리를 해나간다면 재발은 방지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면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 야간 수면 리듬을 좀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정 수면 시간을 충분히 취해 주는 게 좋은데요. 공부한다고 혹은 일한다고 자꾸 이제 밤샘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늦게까지 근무하고 또 늦게 일어나고 이런 패턴을 반복한다거나 혹은 수면 시간을 억지로 줄여가지고 계속 줄인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용을 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이제 기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어떤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은 좀 피하시는 것이 기면증뿐만 아니라 수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기면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기면증,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신감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의 찾아가셔서 정상 패턴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사 허정원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